그 화려한 풍경 속 연회장 맨 뒷자리 작은 원탁에 앉아 있는 미숙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 속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고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주 지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은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수지 씨도, 그리고 아주머니도요. 여긴 우리 자리예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언제까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옥 같던 그곳을 빠져나오며 몸을 돌려 돌아본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하은과 그녀의 부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미숙을 향한 독서를 퍼붓고 있었고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미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10월의 어느 쌀쌀한 오후입니다. 강미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키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어깨가 많이 무거워진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최수혁의 목소리였어요. 아, 수혁아. 어떻게 지내니? 미숙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온이 돌잔치 하려고 해요. 다음 주 일요일인데 오실 수 있죠? 순간 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벌써 돌이라니. 작고 빨간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났던 그 아이가 벌써 첫 번째 생일을 맞는다니요. 물론이지. 우리 지온이가 벌써 돌이 됐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숙은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마음속 응어리들이 순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미숙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4년 전 수혁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매일 저녁이면 안부 전화를 받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며 찾아오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하은과 결혼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숙도 노력했어요. 새 가족이 된 하은을 친딸처럼 아끼려 했고 젊은 부부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반응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핵가족으로 살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서도 둘만 있을 때는 은근히 선을 긋는 말들을 했습니다. 미숙이 손주를 보고 싶어 하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라 했고 반찬을 해다 주려 하면 저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라고 돌려 말하곤 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아들의 변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은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거야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하은 말이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미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결혼 4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하지만 미숙은 자신을 탓하며 이해해 보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섰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수혁이도 이제 가장인데 당연히 아내 편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미숙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자주 하던 전화도 줄였고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미리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받은 돌잔치 초대였습니다. 역시 내 손주야.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숙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옷장을 뒤져 가장 예쁜 옷을 골라놓았고 손주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까지 다녀왔습니다. 금목걸이를 하나 사고 예쁜 한복도 맞춰주고 싶었지만 괜히 또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세요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적당한 선에서 장난감을 골랐습니다. 미숙은 거울 앞에서 옷을 맞춰보며 상상했습니다. 지온이가 자신을 보고 웃으며 팔을 벌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지온이 할머니세요라고 소개받는 모습을,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번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지. 미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아들도 기쁘게 해주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주의 특별한 날을 빛내주고 싶었습니다. 10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기대가 곧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돌잔치 당일 새벽 5시, 강미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앞두고 설레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려 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숙은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 최동수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동수는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지요. 여보, 오늘 우리 지온이 돌잔치예요. 미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 34년 전 수혁이의 돌잔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작은 집 거실에서 소박하게 치렀지만 동수는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며 자랑하느라 바빴고 미숙은 손수 만든 백설기와 미역국으로 손님들을 대접했지요. 수혁이가 돌잡이에서 붓을 잡았을 때 동수는 역시 우리 아들 공부 잘할 놈이야 라며 크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년 뒤 수지가 태어났을 때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오빠를 따라다니던 꼬마 수지, 아빠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 조르던 아이들, 일요일 아침이면 침대로 뛰어들어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를 외치며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 시절. 네 식구가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날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북적이던 밥상들. 그때는 미숙 자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엄마였고 남편에게는 평생의 동반자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손주에게조차 그저 어쩔 수 없이 초대해야 하는 먼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거야. 미숙은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겠지.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기색이 가득한 낯선 얼굴이었지요. 미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골라둔 진주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미숙의 모습이 그럭저럭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손주를 위해 정성껏 고른 선물도 예쁜 포장지에 싸서 미숙이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준비해 두었지요. 이제 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예요. 딸 수지의 목소리였어요. 수지야, 벌써 나왔니? 그게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가 계세요. 미숙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조금 규모가 큰 회사에 다니는 만큼 주말에도 갑자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에 있는 웨딩홀에 도착한 미숙은 화려하게 장식된 돌잔치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최지온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반짝이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안내받은 자리는 연회장 맨 구석, 그것도 기둥 뒤편이었어요. 무대도 잘 보이지 않았고 주인공 테이블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하은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은 무대 바로 앞 정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하은의 친척들과 친구들도 모두 앞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혹시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웨이터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신랑 측 할머니 자리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랑 측 할머니라니 마치 자신이 먼 친척이나 되는 것처럼 들렸지요. 미숙은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 수혁과 며느리 하은은 하은 쪽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아무도 미숙이 언제 왔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온이를 안고 있는 하은은 사돈 쪽 가족들에게만 아이를 보여주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손주는 할머니의 존재조차 모르는 듯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숙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배치였다는 것을요. 돌잔치의 주인공은 분명 지온이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하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초대받은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지요. 미숙은 구석 자리에서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로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며느리 하은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온이를 품에 안은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주연 배우처럼 모든 시선을 받고 있었지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지훈이가 정말 크네요. 네, 저희도 정말 기쁘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밝고 활기찼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손님 맞이에 여념이 없었고 사진 촬영과 돌잔치에 차려진 음식들을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은이 간혹 미숙의 자리가 있는 연회장 기둥 뒤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미숙과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금세 차갑게 변한 그 눈은 미숙을 외면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들 수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그는 연회장 입구에서 남자 손님들을 맞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지요.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없어 보였습니다. 간혹 미숙이 앉은 쪽을 힐끗 보기도 했지만 다가올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사돈인 하은의 부모는 정중앙 테이블에서 다른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값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고 마치 이 자리의 주인인 양당당했고 하은의 아버지는 다른 어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워하고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숙만은 달랐습니다. 나는 그저 배경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미숙에게는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이런 처지를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와서 어머, 미숙 씨 여기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네요?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미숙은 지온이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자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할머니라고 불러주긴 할까? 아니면 그냥 옆집 할머니 정도로 여길까? 그때 문득 5년 전 수혁이 하은을 처음 소개해 준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은은 그날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런 척을 완벽하게 해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미숙이 준비한 음식을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라며 칭찬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주고 남편 동수에게도 아버님께서 정말 든든해 보이세요라며 예쁜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미숙은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수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며느리라면 걱정 없겠어. 남편 동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은이 돌아간 후에 그는 여보, 우리 며느리 참 괜찮은 것 같다. 예의도 바르고 착해 보여. 라며 만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첫인상을 위한 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은은 표면적으로나마 예의를 지켰습니다. 명절이면 인사도 하고 생신 때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하은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미묘해서 미숙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진 것, 만날 때 미소가 조금 어색해진 것, 대화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몇 달 후 수혁과 하은이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지요.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수혁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혁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걸까? 무슨 사업인데? IT 관련 사업이에요. 정말 전망이 좋아요. 하은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친구가 이미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그들은 미숙에게 투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미숙은 망설였습니다. 물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언젠가는 그 아이의 결혼 자금도 필요할 터였지요. 게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아야 할 자신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수혁이 결혼할 때 미숙과 동수는 평생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그 차액으로 아들 부부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지요.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이었는데 또다시 큰 돈을 요구하다니. 수혁아,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그때 하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작은 미소도 사라졌어요. 어머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미숙은 그들이 원하는 금액의 절반 정도를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했어요. 그 사업은 1년도 안 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수혁은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고 투자금은 모두 날아갔지요.
하지만 그들은 미숙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수혁의 이 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은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도 투자하실 때 리스크는 아셨잖아요. 저희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말하는 하은의 태도에 미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하은은 더욱 뻔뻔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제 저희도 독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님께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의지하고 있는 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미숙을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지요. 그 순간 미숙은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만 가득했어요. 사업이 망한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며느리와 아들이 올까봐 일주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일 거란 생각에 미숙은 설레며 추석을 준비했습니다. 수혁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따로 만들고 하은이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어요. 추석 당일 아침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잡채도 한 그릇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때 핸드폰이 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란 글씨에 미숙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아들, 어디까지 왔어?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하은이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서운함보다 먼저 입에서 나온 건 걱정이었어요.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안 좋아?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어 들려온 아들의 말투는 짧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냥 아파요. 그 한마디가 미숙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더는 묻지 말라는 대화를 끝내려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 했지요. 기다림도 기대도 그 말 한마디로 쓰러져 버린 듯 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멍해졌다가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음식이라도 좀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며느리 좋아하는 잡채도 해놨으니깐. 그때 핸드폰 너머로 작게 섞여 들려오는 목소리. 안 먹는다고 해.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다른 말. 괜히 가져오시면 버리기만 해요. 순간 미숙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 했어요. 아, 그래? 알았다. 간신히 짧게 대답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지만 테이블 위의 음식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갈비찜의 냄새도 잡채의 윤기도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정성은 이렇게 아무데도 닿지 못하는구나. 그 순간 집 안가득 퍼진 음식 냄새가 오히려 그녀의 고독을 더 짙게 감싸 안았어요.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하은의 친정에 가야 한다거나 아이가 아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딸 수지는 결국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오빠가 돈 받아갈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설날에 못 온다고?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수지는 즉시 오빠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양심이 있어?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금도 대주고 사업한다고 할 때도 도와줬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알기나 해? 엄마 아빠가 허리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명절에 얼굴조차 안 보인다고?
수혁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수지야, 우리도 상황이 좀 있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그러자 수지는 참지 못하고 더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상황? 무슨 상황? 새언니 친정에는 꼬박꼬박 가잖아. 거긴 가면서 왜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와? 엄마 혼자 명절상 다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거 뻔히 알면서. 수혁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자 이번엔 수지는 하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언니,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시어머니한테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 피하는 게 맞냐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하은의 목소리는 오히려 냉정하고 당당했습니다. 아가씨,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이라는 게 우리만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수지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어요. 의무가 아니라고요? 새언니, 그럼 엄마한테 손 벌릴 땐 뭐였어요? 전세금 도와주실 때, 사업 자금 줄 때는 왜 그렇게 쉽게 넙죽넙죽 받았는데? 그건 괜찮고, 이제 와서는 부담스럽다고요? 하은은 잠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돈 문제랑 명절은 별개예요. 우리 생활이 우선인 거 이해 못하세요? 하은의 뻔뻔한 말투에 수지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혼자서 오빠랑 새언니 좋아한다고 갈비찜, 잡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섭니다. 그만해, 수지야. 내 오빠, 새언니 다 사정이 있겠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만. 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오빠 힘들게 사는 거 알잖아. 엄마 마음은 괜찮아. 그냥 다음에 보면 되지. 그러나 미숙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어요. 수지는 끝까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 편을 드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의 그런 모습에 더 화가 나고 또 수지의 가슴을 더 미어지게 만듭니다. 수지야, 그만해. 서로 상처될 말은 하지 말자. 엄마, 왜 그래요? 왜 계속 참기만 해요? 저 사람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야. 어떻게 미워해? 미숙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혁과 하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명절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통비도 들고 용돈도 줘야 하고 선물도 사야 하니까요.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았나? 돈을 줬으니까 뭔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건가? 그래, 요즘은 모두 어렵다고 하잖아.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일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은이 자신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수혁도 점점 그 생각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그 이후로 하은을 언급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싫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 여자 진짜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며느리와 아들을 감쌌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이 돌잔치 연회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아마 실수겠지,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를 주겠지 하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이 한편으로는 초라하고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숙은 연회장 구석 자리에서 이 모든 기억들을 되짚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려한 돌잔치 한복판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때의 선택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쩌면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족에서 밀려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있었을 뿐일지도요. 연회장은 이미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형형색색의 풍선이 매달려 있었고 무대 한쪽에서는 사회자가 아이의 장난스러운 동작 하나에도 과장된 리액션으로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사진기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연회장 맨 뒷자리 작은 원탁에 앉아 있는 미숙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 속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고 음식은 입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식어갔어요. 그녀는 손주 지온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 수혁의 시선이 우연히 그곳에 닿았어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왜소해 보이는 엄마의 어깨, 어색하게 웃음 지으려 애쓰는 얼굴, 그러나 그 안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쓸쓸함. 순간 수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엄마가 오셨네. 그의 속마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하은이 곧장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미숙 쪽으로 향하더니 싸늘한 웃음을 띠며 말했어요. 저기 앉아 계시네. 참 눈치도 없으셔. 수혁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여보, 그래도 오늘은 지온 첫돌이잖아. 엄마도 손주 얼굴 보려고 오신 건데. 그러자 하은의 목소리는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주 얼굴 보러 오셨다고요? 웃기지 마요. 우리 힘들 때 사업 자금 모두 보태줬으면 우리 지금 이렇지 않아. 그땐 언제고 지금 와서 무슨 할머니 행세예요? 수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엄마 쪽에 다가가고 싶었지만 하은의 눈빛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게 그를 꿰뚫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그는 늘 작아졌습니다. 하은의 친정 부모도 곧 합세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속삭였지만 일부러 미숙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는 어디 가나 있나 보네. 애 키우는 거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서 잔치에 와서 분위기만 흐리면 어떡해요. 하은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얼마나 힘든데. 저런 시어머니가 있으면 오히려 짐이지. 지호는 우리가 지켜야지. 그들의 대화는 일부러 크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묘하게 미숙의 귀에는 정확히 꽂혔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해 던진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미숙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손주 얼굴조차 못 보게 막는 걸까? 지금껏 아들이 힘들다 할 때마다 기꺼이 돈을 내주고 마음을 내주고 젊은 부부가 사는데 방해되지 않으려 일부러 발걸음조차 줄였던 그녀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배척과 조롱이었습니다. 아들 수혁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하은의 차가운 기운에 눌린 듯 그는 무대 위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엄마가 불편할 거란 걸 알면서도 차마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미숙의 마음 한 구석이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이해하는 어머니, 끝까지 품어주는 어머니라는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희생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아이들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도구였구나.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억지로 고개를 들고 연회장의 화려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 플래시 터지는 불빛들. 그 속에서 자신은 더더욱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어요. 미숙이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로 늦겠다던 딸의 모습을 본 순간 미숙의 눈에는 안도감이 스쳤어요. 수지는 단번에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 맨 뒷자리, 풍선 뒤에 가려진 듯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외롭게 앉아 있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줄지 않은 차갑게 식은 음식만이 그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목이 뜨거워졌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연회장 중앙으로 나아가며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수지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수혁이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수지야. 언제 왔어? 왜 우리 엄마가 저기 구석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어요. 우리 엄마가 저기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 안 보여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명절 보내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에요. 오빠 집 장만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생활비 없다고 울상 지을 때 엄마가 다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홀대받고 계신 건데요? 그 순간 하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가씨,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이돌 잔치예요. 우리 파티라고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앞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분위기를 망친다고요? 새언니, 우리 엄마 마음은 안 망가졌을 것 같아요? 받을 건 다 받아가 놓고 지금은 엄마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그쪽 새언니 방식이에요? 하은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받을 건 다 받았다고요? 우리도 힘들 때 받았던 거예요. 주고 싶어서 준 거면서 이제 와서 생색은 왜 내는 건데요? 그 순간 하은의 부모가 나섰습니다. 지온이 고모, 지금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 하은도 고생 많았어요. 얘네 사정도 모르면서. 손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건 좀 시댁 어른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그래도 친정 부모까지 나서서 저러는 건 좀 그렇네. 그러나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왜 우리만 욕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주머니가 언제 우리한테 제대로 된 시어머니였던 적 있어요? 그리고 뭘 그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지금 남들 다 해주는 집하고 아니 전셋집이지. 아, 그 사업 자금 좀 해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예요? 하은에 쏟아지는 독설은 지금 미숙의 귀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무너지는 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아주머니.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곳에 모여있던 손님들조차도 숨을 고르듯 말을 멈췄습니다. 하은의 부모마저 눈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하은아, 그만해라. 아무리 그래도 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은 아니지 않니? 그러자 하은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획 돌리면서 뭐가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 저만 나무라는 건데요? 손님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저 집안 꼴이 왜 저러나. 어머님이 불쌍하다, 불쌍해. 저런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어. 하지만 수혁은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수지야, 그만해라. 수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야.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수지는 그 말에 더욱 치를 떨었어요. 평화? 이게 평화라고요? 오빠 눈엔 엄마가 눈치 보고 홀로 앉아 있는 게 평화예요? 하은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수지 씨도 그리고 아주머니도요. 여긴 우리 자리예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언제까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은의 말은 한 방에 억장을 무너뜨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켜온 체념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바란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 이제는 아들도 없는 거나 다름없구나. 내가 좋은 엄마로 살아가려 애쓴 게 결국 이 꼴이 되는구나. 그때 손님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저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하은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바보처럼 그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의 두 눈은 아들 수혁을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애처로운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보처럼, 아니 비겁하게 아내의 엄마를 향한 독설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기의 엄마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서 단 한마디 변호조차 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그 순간 미숙의 가슴 한구석이 산산이 갈라져 내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속으로 내뱉은 그 말은 미숙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모성애, 애써 키우며 지켜왔던 어미의 자부심이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모두 우스운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바보처럼 하은의 옆 그 무대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래, 이제 됐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고 설사 울어도 바뀌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삼켰습니다. 미숙은 다시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 같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인 자신보다 아내와 그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미숙은 그 선택이 당연할 수 있다는 말조차 입술에 올리지 못했어요. 대신 차갑게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은을 향한 분노는 눈부시게 치밀었습니다. 뻔뻔한 말투, 시어머니를 향한 냉혹함, 거기에 아들의 침묵까지 모든 것이 미숙의 속을 태웠습니다. 속으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쳤어요.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자신뿐이었으니까요. 아들 곁에 머물 필요도 그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웅성거림과 연회장의 활기, 웃음소리까지 모두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미숙은 치를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이제는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미숙의 시선에 하은의 비웃는 얼굴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독설은 독사보다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은 미숙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내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내 마음과 힘을 다해 키우고 지켜온 내 아들을, 그 아들마저 내가 삼켜버렸구나. 가슴이 갈갈이 찢기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심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의 엄마로서 억울하게 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끈조차 놓아버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조차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을 향해 속으로 피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외쳤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언젠가는 내 아이가 너에게 똑같이 갚아줄 테니. 그러나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미숙은 침묵으로 돌아서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분과 함께 마지막 모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갑게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돌아서야겠다. 그때 수지가 연회장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엄마를 향한 사랑이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와요.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요. 미숙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수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잃어버린 위안을 조금씩 되살려 주었어요. 수지야, 응.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잠시 멈칫했지만 몸을 돌려 돌아본 연회장 안에서는 여전히 하은과 그녀의 부모가 목소리를 높이며 미숙을 향한 독서를 퍼붓고 있었고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녀는 그렇게 차갑고 배신으로 가득한 연회장을 뒤로하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수지의 차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온이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멀리서 하은 품에 안겨있는 작은 실루엣만 봤을 뿐이죠. 지온아, 아이는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요? 세상에 나와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아야 할 첫 번째 생일인데 할머니는 구석에서 구경꾼처럼만 있어야 했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눈물은 자신이 받은 수모 때문도 하은의 독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손주를 향한 눈물입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지온아. 할머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너의 특별한 날에 할머니 때문에 시끄러워져서. 수지가 운전하면서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아주머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냐고요. 하지만 미숙에게는 수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온이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오빠도 오빠예요. 자기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남자가 그게 뭐예요? 미숙은 지온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자신이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를 과연 나는 들을 수 있을까? 엄마, 이제 정말 오빠한테 실망했어요. 저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아마도 지온이는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은이 의도적으로 차단할 테니까요. 아니, 아이는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클 것입니다. 오빠가 전화해도 받지 마세요, 엄마.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그 생각에 미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손주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와의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왜 울어요? 수지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지온이가 생각나서. 그 말을 듣고 수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은 그 모든 모욕을 당하고도 여전히 손주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지는 해가 차창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처음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하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그 다음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보자. 미숙은 의도적으로 바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이 전화를 걸어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들을 지우려는 노력이었지만 점점 진짜 자신만의 시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의 독서 모임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같은 또래의 여성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미숙 씨는 해석이 참 독특해요. 모임의 리더인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주인공의 심리 분석,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정한 칭찬이었거든요. 며느리나 아들로부터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같은 커뮤니티 센터의 노래교실에도 등록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합창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서 생각보다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 목소리가 정말 깨끗해요. 독창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선생님의 제안에 미숙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라는 노래를 혼자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미숙은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도 여전히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만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만난 박현숙 씨가 미숙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 유치원에서 할머니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일인데 어떠세요? 박현숙 씨는 동네에서 작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간씩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미숙에게는 용돈 정도는 되는 액수였습니다. 전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숙 씨만큼 차분하고 다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첫 수업날 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미숙이 책을 펼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 순간 미숙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었음을. 지온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던 아쉬움이 이 아이들을 통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미숙을 동화 할머니라고 불렀고 매번 수업이 끝나면 할머니 또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 모임이나 노래교실 혹은 유치원 수업으로 바빴습니다. 저녁에는 다음날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더 자주 엄마를 찾아왔어요. 엄마, 요즘 정말 생기 있어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거워. 모녀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상처를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미숙의 새로운 일상에 대해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할머니는 우리 엄마보다 책을 더 재미있게 읽어줘요라고? 그렇대.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미안하더라. 그 아이 엄마한테는 수지는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하은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수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이사? 어디로? 엄마 집 근처요. 아니면 수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숙은 수저를 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지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그리고 저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수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사건 이후 수지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변해버린 이상, 이제 자신이라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엄마, 저희 둘이 함께 살아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요리도 배우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요. 미숙은 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지야, 고마운데 너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여기서 너네 회사까지 1시간 반은 좋게 걸리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요. 지하철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아니야.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숙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들의 삶을 간섭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연회장에서 받았던 모멸감도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감정들의 에너지를 쏟을 시간에 차라리 내일 아이들에게 읽어줄 새로운 동화책을 찾는 게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수지야,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더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엄마, 대신 자주 놀러와. 그리고 엄마가 너무 외로우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수지는 아쉬웠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엄마가 정말 많이 단단해지셨구나.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그 연회장에서 느꼈던 절망감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유치원에서 햇님 달님 이야기를 읽어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궁금했습니다.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말을 들어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유치원에서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숙님 되시죠?
저는 대명 부동산 개발 토지 매입팀에서 일하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라는 말에 미숙은 경계심이 더 생겼습니다. 요즘 이상한 전화가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혹시 경기도 예문시 반사읍 율포리산 47-3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 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요? 무슨 땅이요? 저는 그런 땅 없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강미숙 님이 소유자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예전에 받으신 서류 같은 게 있으실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예문시 어디라고 했지? 땅이라니. 그런데 부동산 업체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혹시 사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문득 오래전 서랍 속에 묻혀있던 서류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리할 때 봤던 낡은 등기권리증들이 생각났습니다. 1985년이라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뭔가 서류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은 급히 안방 옷장 위에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철제 서류함을 열자 여러 가지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보험증서, 적금 통장, 그리고 있었습니다. 황변된 등기권리증 한 장, 예문시 반사읍 율포리산 47-3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강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남편 동수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그때 사장이 밀린 월급을 땅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몇 달치 급여를 밀려 있었는데 결국 부도가 나면서 사장이 가지고 있던 땅을 나눠서 직원들에게 준 것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아, 그거 회사에서 월급 대신 준 거야. 산골짜기 땅인데 뭐하러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숙이 이름으로 해뒀어. 이런 걸 왜 제 이름으로 해요? 나중에 혹시 뭔 일이 생기면 당신이 쓸 수도 있잖아.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 그때는 정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있는 그 황무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땅이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아서 다음날 미숙은 바로 예문시청 토지정보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는 길은 멀었지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지대장 열람하시려고요? 중년의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숙이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건네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몇 번 클릭했습니다. 네, 강미숙님. 예문시 반사읍 율포리산 47-3번지 1985년 3월 15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습니다. 정말 제 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 지역이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로 편입되어서 토지 수용 대상이네요. 아직 보상 공고는 안 났지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일대가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도 검토되고 있어서 보상 가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보상이요? 네,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역은 개발 호재가 겹쳐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10억이요? 정말요?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 후에 나오겠지만 개발 호재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문이 갈 거예요. 미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청에서 나오는 길,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동수의 얼굴이 구름 사이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당신이 남겨준 선물인가요? 그 시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산골짜기 땅이 이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귀중한 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회사 때문에 속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미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을 때 그 절망스러웠던 시간들을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아들의 전세금으로 주고 사업자금도 줬는데 그 결과는 돌잔치장에서의 모멸감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 자신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이제 정말 아무한테도 기댈 필요가 없겠네. 미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이면 하은이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자신만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진짜로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소식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하은이에게는 말해야겠지만 수혁이에게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일단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실제로 보상금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그때 제 이름으로 해둔 그 땅 때문에 이제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됐다, 미수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토지 보상 이야기에 들뜨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이제 토론을 이끄는 핵심 멤버가 되었고, 노래교실에서는 다른 수강생들이 미숙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일부러 일찍 와서 자리를 잡을 정도였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여전히 동화 할머니를 기다렸고, 미숙은 그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를 더욱 적극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마음에 더 챙기게 되었지요. 그러는 동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혁과 하은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숙은 오히려 수지와 함께 차분하게 남편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빠 연락 없어도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미숙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북적이지 않아도 조용하지만 따뜻한 추석이었습니다. 12월에는 미숙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하지만 수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생일 기념으로 여행 가요. 제주도 어때요? 제주도라니, 그런 데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가야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수지와 함께 간 제주도 여행은 미숙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딸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도 이렇게 행복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시간은 그렇게 흘러 다음 해 봄이 되었습니다. 미숙이 토지 소유 사실을 알게 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토지보상협의 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이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예문시 반사읍 율포리산 47-3번지에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용 대상이 되었으니 보상 협의를 위해 연락 바랍니다. 며칠 후 미숙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소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정중한 태도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강미숙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의 보상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약 8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8억 7천만 원이라니 정말 그만큼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상협의서에 동의하시면 한 달 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미숙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남편이 월급도 못 받던 회사에서 밀린 돈 대신 받아온 그 산골짜기 땅이 이제 8억이 넘는 돈이 되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미숙은 수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지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 땅 말이야. 보상금이 나왔어. 정말요? 얼마나요? 8억 7천만 원이래. 전화 너머로 수지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정말요? 세상에. 나도 믿기지 않아. 꿈 같아. 그날 밤 수지가 달려왔습니다. 모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함께 앉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도 있었고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쓸쓸함이 올라왔어요. 이 거대한 행운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딸 수지밖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 한편을 시렸습니다. 수혁이가 예전 같았다면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셔요. 라며 함께 기뻐했을 겁니다. 하은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온이에게는 할머니가 우리 지온이 대학 등록금은 할머니가 다 준비해 줄게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가족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미숙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만약 수혁과 하은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달라져서 나를 다시 찾아올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당당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돌잔치에서 구석자리에 앉혀놓고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그 말. 아주머니. 그렇게 모욕을 주던 그 사람들을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미숙의 눈물에는 이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실제로 그 큰 금액이 미숙의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서도 7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미숙은 그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미숙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 작은 통장을 꺼내어 찍힌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7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자신의 것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꿈만 같은 요즘이었습니다. 문득 수혁이 결혼을 앞두고 집을 장만해야 한다고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과 미숙은 평생 살던 집을 팔아 아들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지요. 집을 판 돈으로 수혁의 전세금을 주고 남편과 자신이 살 현재의 이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나니 손에 쥔 돈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몇백만 원만 있어도 큰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미숙의 통장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막상 큰 돈이 생기니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어졌어요. 그저 신기하고 고마울 뿐이었죠. 어느 주말 수지가 점심을 함께 하자며 집에 왔습니다. 미숙은 그날 마음먹고 제안했어요. 수지야, 오늘 백화점에 가서 밥 먹자. 수지는 엄마의 제안이 의아했어요. 평소 집에서 간단히 해먹거나 동네 식당에 가던 엄마가 웬 백화점일까 싶었죠. 엄마, 굳이 백화점까지 갈 것 없이 동네에서. 아니야, 오늘은 백화점에 가자. 그때 미숙의 눈에 수지가 들고 온 낡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인조가죽 가방은 몇 년째 같은 것이었고 모서리는 해져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백화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미숙은 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지는 늘 오빠에게 밀렸어요. 미숙은 부모의 사랑을 똑같이 주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혁의 전세금을 마련할 때도, 사업 미천을 대줄 때도, 생활비가 모자라다며 찾아올 때도 늘 손길은 먼저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오빠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지온이의 돌잔치에서 오빠와 새언니의 태도를 본 후 수지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더욱 안쓰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큰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월급도 제법 괜찮았지만 그녀는 평소 절약하며 사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고 명품보다는 언제나 실용적인 물건을 선택했죠. 오빠 수혁이 항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고 결혼 자금도 스스로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낡은 가방 같은 것은 수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다닐 수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지야, 나하고 쇼핑하자. 엄마, 전 괜찮아요. 필요한 것도 없고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따라와. 미숙은 수지의 손을 잡고 생전 처음으로 명품 매장에 들어섰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다소 위축되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매장 직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가방을 보고 싶은데요. 우리 딸한테 어울릴 만한 거로. 수지는 당황했어요. 엄마, 여기 너무 비싸요. 그냥 나가요. 수지야, 괜찮아. 엄마가 사줄 수 있어. 미숙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수지의 정장 차림에 어울릴 만한 품격 있는 베이지색 가방을 골랐어요. 이거 어때? 엄마,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수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관없어. 우리 수지가 매일 들고 다닐 가방인데. 수지는 계속 사양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 먼저 뭔가 사세요. 저는 나중에.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지에게 미안했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지야,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미안했어. 오빠만 챙기느라 너는 늘 뒷전이었지.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엄마를 위로해줘서 미숙은 가방값을 지불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선물을 딸에게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게요.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새 가방을 받아들고도 어색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돼요. 엄마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거야. 우리 수지 예쁘게 잘 쓰면 되는 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돈이 생긴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껏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수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지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혁이요.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래, 수혁아.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수혁이 말을 잇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예문 쪽 땅 얘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미숙은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부동산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인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게 왜? 아니, 그냥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서요.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숙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차갑게 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혁아, 굳이 올 필요 없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얼굴이라도 뵈야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수혁은 계속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여러 번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 후,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문을 열자 수혁과 하은, 그리고 많이 자란 지온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지온이를 보자마자 눈물이 울컥했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때 수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머니. 그 옆에 하은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미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온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돌잔치 이후 거의 2년 만에 보는 손주였으니까요. 아이는 이제 걸음걸이도 제법 당당했고 말도 곧잘했습니다. 들어와. 미숙은 짧게 대답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수혁과 하은이의 표정은 서로 달랐습니다. 수혁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하은이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혁은 애써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돌잔치 때 어머니께 너무 심한 일을 당하게 해서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하은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네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둘 앞에 앉아있는 지온이가 신기한 듯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온이가 작은 목소리로 미숙을 부릅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할머니 그 말이었어요. 그래, 지온아. 할머니야.
지온이는 천진난만하게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이 사람이 좋을 뿐이었어요. 지온아, 할머니 집에 온 걸 환영해. 미숙이 아이를 안으려 하자 지온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지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미숙이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엄마, 저 왔어요. 수지는 거실에 앉아 있는 수혁과 하은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순간 하은의 시선이 수지가 든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하은의 눈동자가 순간 변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의 하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어머, 아가씨 좋은 가방 사셨네요. 하은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이런 건 얼마나 해요?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건, 그래, 내가 수지한테 사준 거야. 미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온이를 향해 말을 시작했지요. 지온아, 할머니한테 인사했어? 할머니가 우리 지온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할머니. 벌써 미숙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지온이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지온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와야겠어요. 하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온이가 동네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곧 영어 유치원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미리 준비해야 한대요. 유치원 다니면서 여름방학엔 영어 캠프도 부모랑 같이 미국으로 간다고 해요.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하은은 거실 안에 다른 사람들은 없는 듯 혼자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미숙은 하은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이를 미끼로 돈 얘기를 꺼내려는 것이었지요. 수혁도 하은의 말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런 얘기는. 하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지온이 아빠 회사도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고.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하더니 하은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여유가 되시면. 그때 수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 그만해. 거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수혁이 하은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돈 얘기를 하러 온 거야? 하은은 수혁의 행동에 순간 당황했지만 다시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가족? 수혁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가족 얘기를 해? 식탁에 앉아있던 수지도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족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아주머니라면서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온이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가족. 미숙은 아들의 이런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걸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가. 하은은 얼굴이 붉어진 채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살아야죠. 엄마한테 사과하러 온 거잖아. 근데 왜 돈 얘기를 하는 건데? 수혁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은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온이는 어른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아이를 다시 고쳐 안으며 달래주려 했습니다. 지온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신기하게도 지온이는 할머니 품에서는 금세 진정되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는 모양이었어요.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얘기를. 하은이 수지에게 대꾸하려 하자 수혁이 다시 막았습니다. 지온이 엄마 정말 그만해. 우리 집에 가자. 왜요? 어머님도 외로우실 텐데 지온이라도 자주 보시면. 이제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해? 수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미숙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은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미숙의 돈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온이가 할머니와 고모를 따르며 웃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른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지요. 다정함과 살벌함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혁아, 하은이 데리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어. 어머니, 지온이는 내가 보고 싶을 때 수혁이 너한테 연락할게. 굳이 어른들끼리 이럴 필요는 없잖아. 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어머님, 그래도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수혁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하은은 마지막까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혁이 강제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온아, 할머니한테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 지온이는 아쉬워하며 할머니에게 뽀뽀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 말에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마음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수혁과 하은, 그리고 지온이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미숙과 수지만 남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히 알겠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온이만큼은 정말 내 손주야. 아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미숙은 보상금을 어떻게 쓸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소중한 돈이니만큼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던 미숙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미숙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신문을 들어보였습니다. 이런 곳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요? 그 순간 미숙의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미숙은 수지와 수혁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수지야, 그리고 수혁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두 남매는 진지하게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2억 원을 기부하려고 해.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엄마. 수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수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독거 어르신들 급식소도 지원하려고 해.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수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쓰자. 수지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지온이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수지가 말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는 엄마가 당당하게 내 가족들 챙길 수 있어. 며칠 후 며느리 하은이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여보, 2억을 기부한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수혁이 달랐습니다. 지온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거지. 하지만은 없어. 그리고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도 충분히 생각해주고 계셔. 수혁의 단호한 말에 하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혁은 정말로 바른 가장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내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어머니를 대하는 예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 어머니께 잘못한 일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해. 처음에는 하은이도 반발했지만 수혁이 흔들리지 않자 점점 남편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라도 예의는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주말 수혁이 지온이를 데리고 미숙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지온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온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미숙은 손주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손주가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미숙은 조용히 시청 복지과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거창한 현판식이나 행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남편의 이름으로 조용히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급식소 지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익명으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최동수님을 기리며라는 이름으로만 남겨두었어요. 어느 날 미숙에게 편지 몇 통이 도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꿈을 포기할 뻔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도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포기하려던 간호학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꼭 간호사가 되어서 저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요. 하늘에 계시는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려요. 미숙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어요. 여보, 들어봐요.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마워해요. 미숙의 편지를 읽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도 흐뭇하게 웃고 있는 듯 했어요. 어느 주말 미숙은 수지와 수혁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급식소가 다시 문을 열었대. 한번 보러 갈까? 세 사람은 함께 그 급식소가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니 사랑의 급식소 간판이 새롭게 달려 있었고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따뜻한 식사를 받고 계셨어요. 엄마, 정말 뿌듯하네요. 수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수혁도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거창한 현판이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아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미숙은 기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우월해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받게 된 돈을 의미 있게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보니까 진짜 어른이 뭔지 알겠어요. 아니야, 수지야. 엄마도 배우면서 사는 거야.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독거 어르신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미숙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가족들의 관계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정말로 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하은이도 시어머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되었을 때 수혁 가족이 미숙의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명절 인사드려요. 하은이가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들어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기본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지온이는 할머니 집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놀았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지온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미숙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독서 모임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고 노래교실에서는 새로운 곡에 도전했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더욱 정성껏 동화를 읽어주었습니다. 동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오늘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나누고 살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숙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미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당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혁이도 이제 제대로 된 가장이 되려고 하고 수지는 원래 착했으니까 걱정 없고 지온이는 정말 우리 손주답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어느 해 그 쓸쓸했던 가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수지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수혁이도 지온이를 데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야 어른이 된 것 같아. 미숙은 혼잣말을 했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고요. 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레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동화를 들려줄 예정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충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숙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